애슐리 바이어스 사건, 유명한 블랙스완 사건의 진실. 2016년 8월 25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애슐리 바이어스는 우연히 더글라스 베니필드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 첫 만남이 미국 전역을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애슐리는 24세로 빛나는 파란 눈과 부드럽게 빛나는 갈색 머리 그리고 발레리나 특유의 우아한 자태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내면에는 첫 결혼의 풍파와 멈춰버린 발레리나로서의 경력으로 인해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무대의 스타가 되는 꿈을 가졌던 애슐리는 이제 발레 강습과 의상 디자인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유의 우아함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고독감을 품고 있었다. 한편 54세의 더그는 인생 경험이 풍부한 남성의 전형이었다. 은빛 머리카락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군중 속에서도 단번에 눈길을 끌었다. 더그는 해군 항공기 조종사 출신으로 해군 정보국에서 일한 후 은퇴해 국방안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영웅적인 순간들로 가득했지만 두 번의 실패한 결혼과 사별한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15세 딸 에바가 남긴 슬픔도 있었다. 더그가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을 때 애슐리는 그의 위트와 경험에서 묻어나는 매력에 빠졌다. 더그는 전투기에서의 날들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결혼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지고 사랑의 가치를 배웠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애슐리의 이야기를 들은 더그는 그녀의 삶에 감동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발레를 추구했던 이야기에서부터 현실의 혹독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그녀의 삶까지 그는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그는 말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려 했다. 애슐리의 내면 세계에서 더그는 낯설지만 매혹적인 존재였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남성이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고 칭찬하며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이는 그녀가 전 남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더그의 따뜻함은 그녀에게 특별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했다. 반대로 더그는 애슐리에게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순수함과 열정을 발견했다. 그녀의 모든 몸짓은 그의 나이든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저 눈 속에서 내 미래를 보았어. 그는 절친한 친구에게 말했을 정도였다. 몇 시간의 대화만으로도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다. 그날 밤 애슐리는 더그로부터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이상 징후는 없지 않았다. 더그는 그의 매력적인 성격 속에서 가끔 통제하려는 본능을 드러냈다. 애슐리의 과거 남성들에 대해 묻는 그의 태도는 농담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농담만은 아닌 듯했다. 내 여자를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아.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관계에 들뜬 애슐리 역시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그는 빠르게 그녀를 자주 만나고 싶어 했고 값비싼 선물을 보내며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말했다. 운명을 믿나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는 말하며 그녀를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않았다. 첫 만남 이후 단 6일 만에 더그와 애슐리는 서로에게 사랑해요 라는 말을 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마치 오랜 시간 서로를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졌다. 더그는 애슐리에게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으며 그녀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애슐리는 꿈에 부풀며 새로운 출발을 갈망하며 이것이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믿었다. 팜비치의 어스레한 밤빛 아래 더그는 갑자기 애슐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약속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항상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두 사람을 불확실한 미래로 묶는 서약과도 같았다. 애슐리 바이어스와 더글라스 베니필드 사이의 열정적인 사랑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밤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의심을 모두 태우고 두 사람의 영혼에 있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불길 아래
비극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기 시작했다. 2016년 9월 6일 첫 만남 이후 단 13일 만에 더그와 애슐리는 한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도 가족도 사전 공지도 없는 비밀스러운 결혼식이었다. 더그의 오래된 친구 한 사람이 주례를 맡았고 그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결혼식은 놀랄 만큼 간소했다. 간소한 정장을 입은 더그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은 애슐리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의미 없다는 듯 서로를 보며 기쁨으로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다. 왜 그렇게 서두르냐는 질문에 더그는 한 친구에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옳다는 것을 알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친구들 중 누구도 이 사랑이 오래 갈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지 않았다. 더그의 한 절친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마치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너무 빨리, 너무 강렬하게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더그의 15살 딸 에바는 이 결혼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더그는 그녀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에바가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은 부녀 관계에 금이 가게 했다. 에바는 엄마를 잃은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이제는 자신보다 9살 많은 새엄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직면해야 했다. 에바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아빠는 엄마도 나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는 오직 그녀만 신경 쓰는 것 같아. 결혼식 직후 더그와 애슐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더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매우 달콤해 보였다. 더그는 애슐리를 공주처럼 대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쇼핑에 데려가고 그녀가 곁에 없을 때는 사랑이 담긴 문자를 계속 보냈다. 애슐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다. 더그는 그녀가 입는 옷부터 만나도 되는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길 원했다. 애슐리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면 더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그저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걸 원할 뿐이야. 처음에는 애슐리는 그것이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차 더그가 그녀를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작은 긴장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애슐리는 에바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안에는 에바가 새엄마를 싫어한다고 쓴 내용이 있었다. 에바는 애슐리와 대화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에 있을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나는 마치 낯선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애슐리는 말했다. 애슐리가 더그에게 이 감정을 털어놓았을 때 그의 반응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느 날 밤 화가 난 더그는 자신의 권총을 벽에 내던졌다. 총의 손잡이가 벽에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에 애슐리는 몸을 떨었다. 그가 그렇게 변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회상하며 말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 상황은 멈추지 않았다. 애슐리는 더그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치고 논쟁 중에 천장에 총을 쏘고 심지어는 반려견을 때리기까지 했다. 어느 날 그는 권총을 머리에 대고 이렇게 외쳤다. 내가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는 거야? 애슐리는 이런 행동들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그가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가졌다. 그는 단지 고통받고 있을 뿐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말했다.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더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했었다. 그는 애슐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정관 복원 수술을 받는데 동의하기도 했다. 애슐리는 그가 나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더 여전히 그들의 공동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더그는 또한 찰스턴의 발레단을 창단하려는 애슐리를 지원으로 동의하며 그녀의 미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려 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수만 달러를 투자해 무용수를 모집하고 장소를 찾고 행사를 홍보하도록 도왔다. 그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했고 내게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길 바랐어요. 애슐리는 회상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점점 통제불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았다.
2017년 6월 더그와 애슐리는 친구와 가족이 참석한 두 번째 결혼식을 열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변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더그가 긴장한 듯 보였고 애슐리는 피곤하고 이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슐리의 한 친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많이 웃었지만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녀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2017년 8월 애슐리는 임신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심한 입덧을 겪으며 플로리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간호를 받았다. 이 시기는 두 사람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찰스턴에 남아 발레단을 관리하던 더그는 애슐리에게 자주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그녀가 돌아오기를 요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나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멀리할까봐 두려워했다. 이별 기간 동안 애슐리는 자신들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두려움과 통제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찰스턴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 짐을 챙겼다. 그리고 더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그녀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는 두 한 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집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녀는 썼다.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더그에게 자신이나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회복하고 뱃속의 아이를 보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그는 편지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애슐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며 치료를 받고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 애슐리는 돌아서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면 그 고통의 악순환에 또 빠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다. 2017년 8월 애슐리가 찰스턴을 떠날 때 그녀는 더글라스 베니필드의 폭력과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실상 그녀의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어두운 시기의 시작이었다. 고소, 의심, 두려움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함께 쌓아올린 꿈의 잔해로 모든 화해의 희망이 산산조각났다. 2017년 10월 더그와 애슐리가 정성을 다해 세운 발레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애슐리가 대표 얼굴로 있지 않았고 영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그는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더그에게 이것은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 후 애슐리는 더그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그가 폭력적이고 그녀를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과거 더그의 폭력적인 행동을 나열했다. 천장을 향해 총을 쏜 일, 반려견을 때린 일, 벽을 주먹으로 친 일이 그 예였다. 그가 나나 내 딸에게 가까이 오지 않기를 원해요. 그녀는 법정에서 말했다. 반면 더그는 대부분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때때로 통제력을 잃었던 것을 인정했지만 애슐리를 위협하거나 의도적으로 해치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단지 내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는 말했다. 법원은 완전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만큼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애슐리의 진술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017년 11월 애슐리의 생일에 더그는 그녀에게 찻잔 세트를 선물로 보냈다. 그는 이 선물이 자신의 관심과 후회를 표현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애슐리에게 이 선물은 독살의 공포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그녀는 찻잔 세트를 경찰서로 가져가 검사를 의뢰했으나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애슐리의 의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녀는 더그가 영리한 사람이며 자신의 죄를 감추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 샘플과 혈액 샘플을 독성학 전문가에게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도 더그를 기소할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애슐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내 내면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성공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2018년 3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애슐리는 플로리다의 병원에 입원하며 안전을 위해 중간 이름으로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의사에게 더그가 자신이나 딸을 해칠까 두렵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애슐리가 출산할 때 더그는 병원에 있을 수 없었다. 출산 예정일 3주 전 애슐리는 제왕절개로 건강한 딸을 낳았다. 그러나 출생신고서에 더그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다. 애슐리는 딸의 출생 사실을 더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는 친구를 통해서야 애슐리가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애슐리는 법원에 단독 양육권과 더그의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망하고 분노한 더그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독살이나 폭행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애슐리나 딸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애슐리의 끊임없는 비난으로 좌절되었다. 그녀는 더그가 딸을 학대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계속 제기했으나 이는 당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모든 갈등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 애슐리와 더그는 뜻밖에도 관계를 회복했다. 더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애슐리의 생활을 조사했지만 고발할 증거를 찾기보다는 허탈함을 느꼈다. 난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더군. 더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애슐리 역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다시 관계를 이어가며 자주 만났고 메릴랜드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더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 꿈은 너무나도 연약했다. 과거의 어둠이 끊임없이 그들을 덮쳤다. 그리고 어떤 일 혹은 누군가가 비극의 불씨를 지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서서히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두 사람은 내면에서 계속 경계하며 살았다. 더그는 애슐리가 반복적으로 피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애슐리는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더그가 진정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2020년 9월, 더그는 메릴랜드로 이주하기 위해 짐을 옮길 트럭을 빌렸다. 그러나 그 여정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어둠 속 총성으로 끝났다. 같은 날 오후, 그는 플로리다로 돌아와 메릴랜드로 이주할 준비를 마친 트럭을 몰고 갔다. 애슐리는 딸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아 마지못해 동의했다고 전했다. 애슐리의 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알고 있었기에 손녀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갔다. 이웃들은 더그와 애슐리가 앞마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지만 대화가 평화롭지 않다고 느꼈다. 한 목격자는 더그가 불안한 모습으로 손을 흔드는 반면 애슐리는 팔짱을 끼고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후 6시 30분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 문을 닫았다. 애슐리는 대화가 곧 격렬한 말다툼으로 번졌다고 진술했다. 더그는 애슐리가 메릴랜드로 이주할 계획에 진지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애슐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화를 내며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 애슐리의 진술에 따르면 더그는 그녀를 향해 돌진하며 넌 끝났어 라고 소리쳤다. 당황한 애슐리는 침실로 달려가 문을 닫았지만 더그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녀는 서랍에서 총을 꺼내 더그에게 겨누었다. 나는 그가 멈추길 바랐을 뿐 그를 해치고 싶지 않았다. 애슐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다가왔고 그녀는 방아쇠를 당겼다. 이웃들은 두 발의 총성을 들었다. 그들이 달려갔을 때 눈앞의 광경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그는 다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애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총을 든 채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그를 쐈어요. 그가 나를 공격했어요. 정당방위예요.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고 위독한 상태의 더그를 발견했으나 그는 의식을 잃기 전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 더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후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애슐리의 진술과 현장 증거는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애슐리는 자신이 정당방위를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더그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으며 사리를 품고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더그가 총에 맞았을 때 애슐리와 마주 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첫 번째 총알은 그의 다리를 뒤에서 맞춰 그를 쓰러뜨렸고 두 번째 치명적인 총알은 가슴을 관통하며 위에서 아래로 향했다. 이는 더그가 총에 맞을 당시 누워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더그의 몸이나 근처에서 어떤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911에 신고한 이웃은 애슐리가 팔에 작은 긁힌 자국 외에는 사건 이전에 생긴 것 같은 눈에 띄는 상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그가 정말 그녀를 공격했다면 왜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었을까? 라고 말했다. 더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그의 가족은 애슐리의 폭행 및 위협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더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애슐리와 딸을 사랑했다며 그는 애슐리가 말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친구는 말했다. 반면 애슐리 측은 그녀가 수년간 두려움 속에 살았으며 공황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더그의 전 아내가 신혼여행 중에 더그가 자신을 발로 찼고 자살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사는 더그는 폭력적이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다. 애슐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살인 사건은 언론의 이목을 끌며 빠르게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다. 언론은 이를 블랙스완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애슐리의 발레리나 과거와 그녀의 심리적 어두운 면을 암시하는 표현이었다. 애슐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학대 관계의 희생자로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몰린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더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주장할 논리가 있었지만 더그가 죽었고 애슐리가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상반된 증거와 증언 속에서 사건은 길고도 치열한 법적 싸움에 문을 열었다. 사건 당일 부키이빌에 신고한 이웃 증인도 소환되었다. 그는 애슐리가 자신의 집에 나타났을 때 침착해 보였으며 그녀가 말한 극도의 공황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진술했다. 애슐리의 재판은 2024년 여름에 열려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녀와 더그 사이의 폭풍 같은 결혼 생활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고 양측은 각각 배심원들에게 진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애슐리 측은 그녀가 학대와 통제를 견뎌온 여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을 포함한 여러 증인을 불렀다. 특히 주목받은 증인은 더그가 쉽게 폭발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한 한 심리학자였다. 반면 검찰 측은 애슐리의 모순된 진술과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며 그녀의 주장을 약화하려 했다. 한 법의학 전문가는 총알의 궤도를 분석하며 더그의 자세가 애슐리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그것은 살인이다. 라고 결론지었다. 한 달 이상의 심리와 논쟁 끝에 배심원단은 어려운 결정을 숙고해야 했다. 결국 그들은 애슐리에게 2급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녀는 20년형과 10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그녀의 동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판결이었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여론과 언론은 상반된 반응으로 들끓었다. 일부는 애슐리가 학대받은 피해자이며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법체계를 이용한 거짓말쟁이이자 조종자라고 믿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블랙스완 사건으로 부르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어두운 이면을 계속 보도했고 애슐리를 영화 블랙스완의 주인공과 비교하며 재능 있는 예술가가 집착에 빠져 점점 광기에 빠져드는 모습을 비유했다. 애슐리에게 20년형은 단순한 형벌이 아닌 혼돈스러운 관계의 끝을 의미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다. 그녀는 진정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연기력을 이용한 조종자인가?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어둠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